앞에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머리가 두리번거리는 듯한 그런. 뇌는 일단 빠르게 기능을 멈추긴 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면 궁금하다고. 아, 베프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허 영사, 예?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뇌는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까? 죽으면 뭐 다 뒤지면 그냥 다 끝인데 뭐 그게 궁금하세요? 역시 허영사.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답을 좀 얻기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조새 한 분 제가 모셨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좋아, 김 영사 들여보내. 들어오시죠.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아니 좀 좁아가지고 시조새 날아옵니다. 시조새 날아옵니다. 시조새도 못 날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국가에서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깔끔하게 좀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참수형이었어요. 머리를 잘라내는 방법이었죠. 한 가지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1989년에 주한미군 한 분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 가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사고 났는데 자기는 이제 안전벨트를 잘해서 살았는데 친구가 머리가 이제 절단이 되는 사고로 앞에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머리가 시선이 이렇게 뭔가를 두리번거리는 듯한 그런 마치 자기 몸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그러더니 몇 초 후에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죽은 것 같다는 이런 걸 보고 바로 안 죽는 거 아니야? 저때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유명한 그 머리 자른 닭이 막 뭐 어쩌고 맞아. 뭐 이런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아예 있잖아요. 잘린 채로 뭐 살아있잖아요. 생존해 있는 애들. 맞아요. 예. 우리 머리가 잘리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심장이 멈추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을 알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일단은 뭐 절단되고 나서 움직이는 거는 안 움직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잘리자마자 갑자기 탁 멈추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지렁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뭐 우리 먹는 회. 네, 그렇죠. 낙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심혈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동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그 참수가 된 머리 기본적으로 일단은 분리됐죠. 예, 그러면은 그 분리되는 순간에 혈압이 떨어지고 뇌는 이제 신선한 혈류를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단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은 이제 구동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일단 빠르게 기능을 멈추긴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멈추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처형된 사람의 머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걸 유지하느냐 봤을 때 처형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대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기요틴, 단두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방식은 사실 정말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된 이 신체 일부가 거의 어떤 영향을 안 받는 채로 딱 분리가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뇌 손상이 되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 그런 산소 부족으로 이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한 몇 초 정도는 아마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잘리고 나서도 잘렸구나 나. 그쵸. 나 이렇게 있구나. 몇 초. 내 머리가 굴렀구나 이렇게 그쵸, 몇 바퀴 굴렀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머리가 잘려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쵸. 병이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든 이렇게 천천히 죽을 텐데 그럼 일반적인 경우도 궁금해요. 일반적인 죽음의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게 진짜 어려운데 네. 사실은 뭐 죽음의 과정에서 뭘 인식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죽음인가.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심장이 멈췄어요. 그럼 이제 관에 넣고 이제 닫아요. 장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동 중에 흔들리다가 갑자기 다시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흡혈귀 뱀파이어 뭐 이런 것들이 왔다는 좀비나 이런 것들이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거고 지금은 심장이 멈추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만한. 에크모.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죽음하고 사망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제는 그리고 아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입자를 재구조화하는 장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을 맞고 머리가 날아갔는데 그 상태에서 잠깐 기다려. 아직 죽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 싸서 재구조화해서 살려내. 네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을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죽었다는 순간을. 공상과학? 네. 그런 영화나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영생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옮겨다니면서. 근데 그런 것도 그럼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사실 근데 이 머리를 이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네. 동물은 해봤죠. 동물. 사람도 한번 한 적이 해봤나요? 있어요. 어머,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머리 이식했다기보다는 네. 그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네, 이걸 연결하는. 아. 네. 뇌랑 뭔가 기계랑요? 그러니까 뇌가 주는 신호가 중간에서 끊어진 상태거든요. 네. 이 신호를 이제 전자장비로다가 이제 다른 몸에다 쪽으로. 보내는 형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어. 예, 이런 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뭘 했냐면 뇌파 연구를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뇌파 패턴을 연구했는데 87세 환자 같은 경우가 심정지 후에 30초가 넘게 강력한 뇌파가 발생했었다. 그러니까 이미 심정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사망했다. 근데 뇌파가 30초가 넘게 남아 있었고, 그 사망 직전 직후에 감마파가 엄청 치솟았대요. 감마파가 뭐예요? 근데 감마파 같은 경우 언제 나오냐면은 이게 뭘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해내거나 회상하거나 어머! 과거를 되돌아보는, 예, 그때 많이 나오는 파라서. 네, 우리가 약간 주마등. 네, 인생을 주마등처럼 보거나 뭐 약간 어떤 터널을 들어가서 뭔가 굉장히 오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뇌파랑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뇌에서 죽기 직전에 벌어지지 않을까. 우와. 네, 이런 추측들이 있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감마선이 측정된 환자분, 87세 환자분 같은 경우가 그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네, 이분이 뭐 해리성 약물이랑 마취로 의식이 사실 상실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뭐 과호흡증, 질식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가신 상황이었다. 일반적인 보니까. 케이스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운명하셨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한 건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 이 감마선이 측정됐다, 그리고 보통 이게 언제 나오는지 그 정도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도인 거죠. 네, 임사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네. 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뭐 또 빛, 통로, 뭐 천국 가는 길 이런 거 사실 좀 이미지가 공통되게 나오니까 좀 곤혹스럽긴 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정말 신기하긴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 3명만 똑같은 얘기 해도 그럴싸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신경과학자 중에 올라프 블랑케라는 분이랑 세바스찬 디에게즈라는 분이 임사체험 종류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잔해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변화, 뭐 비행의 느낌, 뭐 이런 거를 좀 느꼈을 것이다. 약간 영혼이 날아가는 듯한 그런 네네네. 느낌. 뭐 내가 이제 것 날아가고 같은. 하늘로 막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막 그 빠르게 혹은 굉장히 아주 뭐 무한하게 막 이런 느낌. 근데 두 번째 이제 운해랑 관련된 부분은 영혼을 보거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뭐 낯선 목소리를 듣거나 뭐 갑자기 음악 소리를 들린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뭐 감각적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분이 한 실험이. 그래서 올라프 블랑케. 네, 이분이 이제 스위스 로잔공대 신경과학자였는데 이분의 실험에서 한 여성 환자의 뇌 측두 정엽을 전기로 자극을 했어요. 여기서 하는 게 그 감각 정보랑 기억을 처리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이 여성이 누군가 뒤에 있다. 존재 느끼는 거예요? 네,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뇌 자극만으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게 뇌 자극만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실험인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전기 신호로 똑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사체험 때 이제 터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터널 효과가 어두운 터널이 있고 그 통 모양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임사체험 때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 수전 블랙머라는 분이 계신데 망막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그 처리하는 뇌 뒤쪽에 시각 피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신경세포가 정상적인 발화 속도를 좀 방해를 한대요. 그리고 뇌의 다른 영역이 이제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동심원의 형태, 고리의 형태, 약간 뭐 나선형의 형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극을 받으면 터널 형태를 통과한다라는 느낌을 왜냐면 동심원이 보이고 하면 우리는 이게 터널인가? 네. 또 뭐 재밌는 게 많은데 그 눈 위쪽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뇌 측두엽 오른쪽에 모이랑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여기가 이제 아마 유체 이탈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위일 것이다. 부엉 뜬 것 같아. 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꿈꾸면은 약간 내 떠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가위 눌리면 약간 좀 네네네. 그런 맞아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떠서 내 방이 다 보이고 네. 그런 경우들이 그게 많거든요. 그 부분이 자극된 네. 거. 아, 경험 있으세요? 엄청 저는 되게 많이 해요. 아, 진짜로? 네. 이거 실제 과학자들 실험을 해봤는데 네. 천장 쪽에 뜨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 저 위에다가 저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표시를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표식을 볼 수 있는가. 아. 그래서 이제 위쪽에 표식이라고 떴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환자도 그 표식은 보지 못해. 봤다. 그 뇌전증 발작으로 고생하는 43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 올라케 블랑케 교수가 오른쪽 모이랑의 신경 부위를 전극으로 또 자극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다. 뭐 다리와 아래쪽 몸통만 보인다 뭐 이렇게 했대요. 즉 실제로 본인이 본 게 아닌데도 자극만으로도 느꼈다. 근데 이게 또 반박할 만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고 하버드 의대에서도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 뇌과학자니까 아무래도 우리 다 보는 거는 뇌의 어떤 장난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세균성 수막염이 2008년에 걸려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수막염? 네, 갔다가 한번 오는 그 사람이? 상황이 있었어요. 네. 간 상황에서 어떤 여자 소녀를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한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깨가지고 살아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정보가 자기 어렸을 때 몰랐던 여동생의 이 죽은 여동생이 똑같은 거야. 자기는 몰랐던 여자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어. 알고 있지 않은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뇌가 자극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100%다. 자기는 내 과학자는 믿게 됐어 이제. 그래서 믿게 되는 책을 냈죠. 그분이. 사실은 딴 데서 그걸 그 사람을 알고 그걸 자기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는 있죠. 까먹었을 수는 있겠네요. 이 기억에서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들어서. 뇌가 굉장히 불완전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뭐 명확하게 검증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그렇죠. 연구 분야긴 해요. 그런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죽음의 순간 뇌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정도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뭐 사후세계 이런 거는 사실 과학의 영역이라 보면 굉장히 어렵죠. 네,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도 뇌사라고 해서 정말 실제로 정말 뇌의 완전한 죽음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손상만 돼도 뇌사 판정을 받아요? 어떤 한 부분만 손상이 일단 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부가 문제가 생겨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일부가 문제 생겨 전혀 다른 것이 문제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뇌사라는 판정 자체도 되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그 상태에서 어쨌든 영양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계속 생존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뇌는 계속 무언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1987년에 그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네, 요 내용이 뇌사자들 50여 명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한 대로 뇌사, 뇌가 완전히 죽었다. 그럼 사실 뇌파 측정이 안 되겠죠. 네, 안 나와야 돼. 아무것도 신호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10명 정도는 뇌파가 측정됐다. 네, 뇌사인데도 뇌파가 나온다. 그쵸. 뇌사인데 어떤 신호가 밖으로 흘러나오더라.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 나오는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나오고 세타파, 델타파 뭐 다양한 뇌파들이 나오고 심지어 뇌사 판정을 받고 168시간이 지났는데도 뇌파가 여전히 잘 측정이 된다. 그러니까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 보면은 사실은 얘가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켜놨어. 백신 검사도 하고 있고 디스크 조각모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얘를 모니터를 뽑고 키보드를 뽑으면 밖에서 몰라요. 얘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고. 우리 하드 떼서 팔아야겠다 네, 그러고 막 그쵸. 뽑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고장났나 보다 그냥 저는 뽑아버리면 이 컴퓨터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뇌사 판정 받은 환자들이 보낼지 말지 되게 많이 맞아요, 고민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또 기적적으로 일어나시는 맞아요. 모니터가 분도 켜지는 계시고.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뇌에 관련돼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뇌는 어디까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시원하진 않네요. 일단은 뭐 머리 잘린 얘기도 했고 뇌파 얘기도 했지만 이 말 그대로 뇌는 사실 비밀에 많이 쌓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얘기 나온 아니요, 데까지다. 전 결론 내렸는데요. 어떻게요? 그분 그 소녀를 만났다면서요. 네. 저는 그래서 사후세계가
인간 역시 인지 편향이 그렇죠. 또 갖고 싶은 대로 믿어.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고요. 네. 뒤에. 내가 다음번에 천장에 글씨 읽고 온다. 그럼 오늘도 미제구만.